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벅벅한 인생을 살다 지금은 감사한 인생을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고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는데요. 혼자 산 지도 벌써 20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사실 저는 혼자 살고 있지 않았어요. 아니, 혼자 살 수 없다고 생각했죠. 저한테도 다정하고 성실했던 남편과 사내인데도 딸 부럽지 않은 살가운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세 식구는 다른 평범한 가족들처럼 아주 오랫동안 살부비며 살 줄 알았는데요. 세상은 저한테만 유독 가혹했죠. 저는 사고로 남편과 아들을 동시에 잃은 사람이거든요. 한 명을 잃어도 심장이 찢어지는 일인데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가 되는 건 더는 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나도 같이 따라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특히 한날 한 동네에서 태어난 저와 남편은 종종 농담 삼아 우린 태어날 때도 같이 태어났으니까 죽을 때도 같이 죽자. 이왕이면 천수 다 누리고 자면서 꿈꾸듯 편안하게. 알았지? 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이 자꾸만 생각나서 저를 괴롭게 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제가 정말 어렵게 노력해서 가진 아이였기에 제 목숨보다도 더 귀한 존재였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다니.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아들 대신 남편 곁으로 가고 싶은 심정이었는데요. 아무리 그런 생각을 한들 달라질 건 하나도 없었죠. 그 뒤 제 인생은 살아도 별 의미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먹지도 않고 남편과 아들 생각에 하염없이 울기만 했었는데 그러다 저까지 잘못될 것 같았는지 지방에 살고 있던 친정 식구들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까지 올라와 저를 돌봐줬죠. 거기에 시댁 식구, 특히 시부모님은 자신들 핏줄이 그렇게 되고 당신들도 너무 힘드셨는지 남편과 아들을 차가운 땅에 묻고 돌아오던 날 시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데요. 나도 네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걸 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가 않아. 너만 보면 내가 너무 네가 밉고 힘들어. 그래서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보지 않고 살았으면 한다. 네 시아버지도 그렇게 하자고 했고 우리는 멀리 이사가서 조용히 살려고. 그러니 괜히 연락하고 그러지 말아라. 어머니, 그래도 어떻게 제가 그래요. 수찬이 아빠 없어도 어머님 아버님은 저한테 부모님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말했지 않니?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네가 미워진다고. 그러다 내가 너한테 상처라도 주면 그때는 어쩌니? 그리고 너는 아직 젊어. 너라도 잘 살아야지. 어쩌면 지금 나보다 네가 더 힘들 텐데 내가 너를 담을 그릇이 못 된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자. 어머니, 그리고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주는 유산이다. 원래는 우리 죽고 다른 형제들이랑 똑같이 나눠주려고 했는데 우리보다 자식이 먼저 갔으니 재만이 몫은 네가 갖는 게 맞아. 싫어요. 연도 끊자고 하시는 마당에 이런 걸 왜 주세요? 저는 이거 못 받아요. 연 끊으려고 주는 거야. 이거 사. 그래야 나도 가슴에 조금이라도 한을 덜지. 그리고 이 돈으로 씩씩하게 살아. 꼭 너라도 살아달라고 주는 거야. 그래도 싫어요. 아니면 제가 이거 받을 테니까 연 끊자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나도 싫다. 나 너 싫어. 내 아들이랑 손주도 없는데 내가 내 새끼 보고 싶어서 널 어떻게 보니? 새 출발해도 돼. 너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살아라. 응? 살다 보면 그래도 살아서 다행이라는 순간이 올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더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시아버님 또한 시어머니와 같은 생각이신 건지 아무런 말씀도 없이 마른 세수만 연신하셨는데 저는 제가 죄인 같아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했죠. 게다가 저희 시댁과 친정은 여전히 한 동네에 살고 있었기에 그간 사이 좋게 지내던 양가 사이도 멀어지게 되었고 시부모님이 멀리 이사를 가시면서 동네에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아 저희 부모님이 마음고생이 심하셨는데요. 그야말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그런 인생이었어요. 살아도 더는 즐거울 일도 행복할 일도 없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말처럼 그래도 살아서 다행이라는 순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솔직히 나쁜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실천하려고 시도도 해봤는데 그 순간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저 역시도 친정 부모님의 자식이기에 그럴 수는 없었어요. 제가 느끼는 이 고통을 저희 부모님께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이기적인 마음이었죠. 시부모님은 자식과 손주를 잃고 세상 전부를 잃은 듯 평생 살던 터전도 버린 채 아무도 없는 타지에서 식음을 전폐하시고 계신데 저는 제 부모를 걱정하고 있었으니 저도 착한 며느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지만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꾸역꾸역 살기로 했어요. 그냥 혼자 남은 벌을 내가 나한테 주기로 했죠. 그런데 막상 살려고 하니 뜻하지 않은 인연들이 빈 곳을 조금씩 채워갔어요. 저와 남편은 남편의 권유로 그때 당시부터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자신 없다고 손사래를 쳤는데 남편은 자기 음식 진짜 맛있다니까 이 정도면 자신감을 갖고 해도 돼 하며 저를 추켜 세웠고 제가 그전에는 할 줄 아는 기술이 없다 보니 남의 집 파출부나 건물 청소, 식당 설거지 같은 굳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게 그렇게 싫었다고. 그래서 그런지 어지간해서는 고집이라는 것을 피우지 않는 사람이 식당 일은 포기하지 않고 저를 설득했어요. 그렇게 차리게 된 식당이었어요. 처음 하는 도전이자 남의 것이 아닌 우리 가게를 한다는 생각에 밤잠까지 설치며 오픈 준비를 했더랬죠. 그때는 지금의 백반집이 아닌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같은 메뉴가 있는 식당으로 다른 직원이 없던지라 제가 할 일이 정말 많았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그 식당을 하면서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사실은 아이를 간절하게 원했는데 4번씩이나 유산을 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시댁에서는 별 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심 서운해하시는 눈치셨고 병원에서도 뚜렷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런데 식당을 하고 6개월이 조금 넘게 지났을까? 저는 5번째 임신을 했고 이번엔 꼭 아이를 무사히 출산하고 싶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했는데 꿈에서나 바라던 10달을 무사히 아이를 품고 출산을 하는 기쁨을 선물 받게 되었어요. 거기에 월세 생활만 전전하던 저희 가족이 전세였지만 20평대 아파트로 이사까지 가게 되는데 왠지 이 모든 게 다 이 식당 덕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내 식구들 먹인다는 마음으로 재료 선택부터 조리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 본의 아니게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은 별로 없는 엄마였는데 그게 너무 미안해서 한 번은 제가 속상해 남편한테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식당 일이 자기 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애랑 놀아주는 건 내가 해야겠네. 아들은 원래 아빠가 몸으로 놀아줘야지. 당신이? 당신도 많이 바쁘잖아. 바빠도 자기만 할까. 자기는 하루 종일 주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미안하네. 진작 말을 하지. 그럼 내가 먼저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텐데. 그동안 내가 무심한 남편이었잖아. 아무튼 수찬이 데리고 노는 건 내가 할 테니까 우리 마나님은 마음 편하게 있어. 마음 같아서는 딱 점심 장사만 했으면 좋겠는데. 에이, 그럴 수 있나. 우리 이 식당 차린다고 낸 빚이 얼만데. 그리고 우리는 집 안 사? 아무튼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고맙긴 나야말로 고맙지. 자기는 자신 없다고 했는데 이 식당 이만큼 키운 건 순전히 자기 덕이야. 저희는 늘 이렇게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또 미안해하는 부부였어요. 그래서 남들 보기 부럽다는 말을 종종 들었는데 그만큼 저희는 작은 싸움도 없는 천생연분이었죠. 남편은 굳은 일을 하는 저를 위해 식당을 하자고 했지만 저한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거든요. 식당을 하기 전 남편은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어요. 매일 먼지 속에서 힘든 일을 하는 남편을 보고 저 역시 마음이 좋지 않았죠.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다치기도 많이 다쳐오고 때로는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고 저는 식당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럼 그런 위험한 곳에 남편을 보내지 않아도 되니 제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점심 장사만 하고 저녁엔 쉬어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욕심을 냈어요. 그래서 저녁 장사에 저녁 시간에만 술을 팔았는데 그랬더니 가게를 닫는 시간이 자정이 훌쩍 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아들애가 태어나고 아들만큼은 우리처럼 힘들지 않게 남들 시키는 건 전부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해지니 당신은 하루도 쉬지 않고 식당 문을 열던 저였어요. 저한테 쉬는 건 사치였거든요. 거기에 감사하게도 아들애는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아이였고 그래서인지 공부도 알아서 하고 바쁜 엄마 아빠 손이 자기한테 덜 가도록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기 일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아이였는데 오죽하면 아들 친구 엄마들이 비결이 뭐냐고 저한테 찾아오거나 전화해서 물어본 적도 있을 정도였어요. 생각해보니 우리 아들은 사춘기라고 할 것도 없이 그 시기를 넘겼는데 남들 눈에는 그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나 봐요. 사실 자식이 철이 너무 빨리 들면 그것만큼 부모로서 미안한 일도 없는데 저희 아들은 그렇게 빨리 철이 들어버렸고 대견하게도 큰 지원을 해주진 못했는데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외고에 합격해 저희 부부를 기쁘게 해줬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아직은 많이 춥던 그 계절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날은 남편과 아들이 1박 2일로 바다 낚시를 하겠다며 떠난 날이었는데 아무래도 외고 입학을 하면 아들애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니 남편이 그게 많이 서운한 모양이었죠. 그래서 수찬이가 기숙사에 들어가면 얼굴도 자주 못 보는데 부자간의 추억이라도 찐하게 남기고 오겠다며 기대에 차서는 여행을 계획하던 남편이었는데 바다에서 그런 변을 당할 줄은 미처 몰랐죠. 남편은 어릴 때부터 워낙 낚시를 좋아했거든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제대로 된 장비도 없었는데 유독 저희 남편만 그렇게 물고기를 잘 잡더라고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종종 낚시를 다녔는데 그렇게 수십 년 경험이 있는 남편이라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변한 날씨는 바다의 날씨도 변하게 만들었고 높은 파도에 배가 뒤집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남편과 아들이 바다에 실종된 후였어요. 소식을 듣고 급히 사고가 난 곳으로 아는 분의 차로 내려가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먹고 사느라 종교라는 건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지만 그때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신에게 기도를 했어요. 제발 저희 남편이랑 아들이 무사하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제 기도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다 거짓말 같았죠. 아침에 신나서 나간 제 가족들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채로 누워있는데 금방이라도 왔어? 자기 놀랐지? 우리 괜찮아. 할 것 같았어요.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제가 상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세상 전부를 잃었는데 세상은 무엇 하나 달라진 게 없어 보여 화가 나는데 그렇게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버티면서 저는 점점 폐인이 되어갔어요. 그러는 와중에 식당 계약을 연장할 시기가 되었고 당연히 식당은 접으려고 했죠. 둘이 하던 식당을 남편 없이 저 혼자 할 자신도 없고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충 필요한 것만 들고 나오려고 정말 오랜만에 식당을 찾았는데 제가 식당 문을 열고 이것저것 챙기고 있으니 누군가 빼꼼히 모습을 보이며 들어왔어요. 이모, 왜 이렇게 식당 문을 오래 닫으셨어요? 지금까지 쉬는 날 한 번도 없었잖아요. 진짜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저 이모님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진짜 좋아하잖아요. 저 그거 주문해도 되죠? 네? 아, 어쩌죠. 이제 식당 안 하는데 죄송해요. 네? 식당을 안 하신다고요? 왜요? 그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요. 죄송합니다. 저는 차마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어서 그렇게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 손님들이 하나 둘 찾아왔고 그분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저에게 같은 말을 하더군요. 계속 가게가 닫혀 있어서 무슨 일인가 걱정했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사장님은 오늘도 아드님이랑 놀러 나가셨나? 맨날 이모님한테만 가게 맡기시고 너무하네. 그래서 이모님이 어디 아프신가 저희 식겁했다니까요. 보세요. 저희 이모님 음식 못 먹어서 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 닫으시면 안 돼요. 저희는 이제 이모님 음식 없으면 못 살아요. 참 곤란했어요. 그중에는 저희 남편과 알고 지내는 분들도 계셔서 부고장을 받고 장례식에 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 뒤부터는 남편과 함께 운영했던 식당이라 혼자는 못한다고 했던 생각이 남편과의 추억이 있고 또 남편을 기억하는 손님들이 있으니 이대로 닫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게다가 평일 점심때 저희 식당을 찾는 사람들은 근처 재개발로 저희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제 음식을 못 먹어 힘들었다고 하니 식당을 접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고민 끝에 식당 계약을 연장하기로 주인과 합의를 하고 기존에 메뉴가 있던 식당에서 제가 혼자 유동적으로 차릴 수 있는 백반집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하루 장사를 해보니 바쁘게 몸을 움직이는 게 예전 우울했던 일상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정신없이 바쁘니 잡생각할 겨를도 없고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가면 저도 보람 있으니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었어요. 게다가 저녁엔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는데 그동안 잠을 거의 못 자서 힘들었던 날들이 거짓말 같았죠. 그리고 언제부턴가 식당을 계속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무엇보다 남편과 함께하던 식당을 혼자라도 끌고 간다는 생각에 하늘에 있는 남편이 고마워할 것 같았어요. 남편과 아들이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이렇게나마 계속 식당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요. 그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백반집으로 운영했고 토요일 하루는 남은 재료들과 몇 가지를 추가해 1,000원 식당을 열었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말 그대로 1,000원에 원하는 반찬에 밥을 비벼 먹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면 이벤트의 날을 만들었는데 사실 그런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점심 장사를 마무리하고 잠시 쉬는데 남매로 보이는 어린 아이들이 배가 고픈지 연신 식당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며 서성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들어오라고 했는데 누나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동생으로 보이는 남자애는 들어가자고 떼를 쓰는데 누가 누나 아니랄까봐 여자애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아이가 제 식당 유리에 적힌 글씨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대충 감이 왔죠. 제 가게 유리에는 백반의 가격이 쓰여 있었거든요. 6,000원이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둘이 먹기에 돈이 부족한가 싶었어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들어와서 밥 먹고 가라고 최대한 친절하게 말을 했는데 당돌한 누나는 제 친절한 말 따위에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는지 저한테 그러더군요. 아줌마, 6,000원짜리 말고 2,000원짜리 밥은 없죠? 그럼 저희 그냥 밥이랑 고추장만 주셔도 되는데 2,000원에서 파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배가 많이 고파서요. 저는 초등학생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여자애의 말에 조금 당황했어요. 제가 그냥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굳이 2,000원을 주겠다는 그 아이를 보니 제가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왜? 동정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실수를 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여자애는 덧붙여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돈 내고 밥 먹는다고요. 비록 12,000원은 없지만 저희 거제 아니에요. 고아도 아니고요. 그냥 돈이 조금 부족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하다는 듯 그렇게 보지 마시고 딱 2,000원치 밥만 주세요. 어머, 내가 그랬니? 아줌마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미안하구나. 아줌마는 그냥 너희가 예뻐서 그냥 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해. 그럼 아줌마가 아주 정확하게 너랑 네 동생 1,000원씩 해서 밥을 팔면 되는 거지? 네, 여기 돈이요. 여자애는 그제야 만족하는 듯 꼬깃꼬깃한 2,000원을 저한테 주며 웃더군요. 저는 그렇게 1,000원짜리 비빔밥을 남매한테 만들어줬어요.
아이들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는데 누룽지는 서비스라고 내어주니 저를 한참 쳐다보고는 서비스가 정말 맞나며 물었어요. 예, 이건 주인 마음이지. 누룽지가 뭐 맨날 나오는 줄 아니?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 주고 그런 거야. 그런데 오늘은 마침 있는 거지. 먹기 싫으면 말아라. 아깝지만 뭐 버려야지. 이 아까운 걸 그냥 버린다고요? 누가 먹기 싫대요? 당연히 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그럼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먹어. 애가 너무 그렇게 따지면 어른도 상처받는다. 누나, 어른도 상처를 받아? 어른은 강하다고 했잖아. 우리 아빠가 그랬는데. 그래서 아빠는 엄마 없이도 씩씩하게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맞지, 누나? 남자애는 제가 그냥 던진 말에 정말 그러냐며 초롱초롱한 눈으로 지 누나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곧이어 여자애가 시끄러워, 밥이나 먹어 하며 동생의 입을 막는데 그때 저는 보았네요. 그 아이에게도 저와 똑같은 소중한 존재를 잃은 상처가 있다는 걸요. 그 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즉흥적으로 매주 토요일은 1,000원짜리 비빔밥을 판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영특한 여자애는 제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 얼굴이었는데 저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아는 사람한테만 파는 특별 메뉴라 밖에 적어놓지도 못하는 거라며 너스레를 떨었죠. 하지만 제가 민망할 정도로 남매는 제 말을 못 믿겠다는 듯 꾸벅 인사만 하고 식당을 나갔어요. 그때 생각했죠. 아, 거짓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아이들이 주고 간 꼬깃꼬깃한 2,000원을 보고 이젠 이 아이들이 제 가게에는 안 올 줄 알았는데요. 뜻밖의 토요일에 다시 1,000원짜리를 들고 저의 식당을 찾아왔어요. 그렇게 탄생한 토요일 1,000원 식당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제 생각보다 돈 때문에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였는데 보통은 봉사라고 생각해 그냥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에게도 그들의 자존심이 있기에 이렇게 1,000원을 받고 밥을 파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맞아떨어졌죠. 그리하여 좁은 식당 안은 1,000원짜리 밥을 먹겠다고 온 사람들로 북적였고 어떤 날은 밖에 줄까지 섰는데요. 그렇게 장사가 잘 되다 보니 만들어 놓은 반찬들이 2-3시간을 버티지 못했어요. 그러니 끝내 밥을 못 드시고 가는 사람도 생겨났죠. 그걸 보는데 무슨 오지랖이라고 적어도 토요일만큼은 밥을 못 먹고 가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토요일은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바깥 반찬들을 만들어 아침에 못 드신 분이 점심에는 식사를 할 수 있게 했고 점심에 못 드신 분들은 저녁에라도 와서 드시게 했는데 그렇게 모든 재료가 소진되면 일요일은 다시 장을 봐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할 줄 아는 게 밥하는 것밖에 없으니 그거라도 잘하고 싶었죠. 그리고 아무래도 비싼 재료는 대기가 힘들어 싸도 제철 음식 위주로 음식을 만들게 되었고 사람들은 제 음식이 몸에 좋은 보양식이라며 더욱 제 식당을 찾아줬어요. 그렇게 수개월을 보내니 토요일에 저를 돕겠다며 오는 평일 손님들도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장사가 곧잘 되는 식당이었지만 돈은 그다지 벌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까먹지는 않으면 다행이었죠. 그래서 살던 전세 아파트를 포기하고 나왔어요. 저희 식당에는 창고로 쓰던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지내면 딱일 것 같더라고요. 물론 친정 식구들은 반대했지만 저는 그게 좋았어요. 식당을 지킬 수 있다면 그런 것쯤은 아무렇지 않았죠. 그래서 창고를 공사해 그래도 깔끔하게 방으로 만들어 필요한 것들로만 방을 채웠는데 생각보다 아늑하고 좋았어요. 물론 남편과 아들이랑 지내던 아파트를 나올 때는 마음이 무겁기도 했는데 혼자 거기에서 지내는 것도 낭비다 싶었죠. 그리고 제 식당이 있는 곳이 재개발 지역이라서 건설 현장은 정말 많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제 눈에는 다 제 남편처럼 고생하는 한 가정의 가장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젊은 청년도 있었는데 우리 아들도 그때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저렇게 어른이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니 더욱 음식에 신경이 쓰였어요. 원래 밥심 밥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 사람들 다 뜨내기라 공사 끝나면 다시 오지 않을 사람들이라며 괜한 정성 쏟지 말고 적당히 쉬엄쉬엄 하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었는데 저는 그런 사람은 못 되는 건지 그럴 수 없었어요. 설령 짧게 만나 헤어지는 인연이라도 따뜻한 밥 한 끼 맛있게 먹고 가주면 고맙다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그곳에서 홀로 10년째 장사를 했어요. 빚도 다 갚고 아파트 전세 보증금 뺀 돈이 있어서 여유가 아주 없지도 않았는데 이제 조금 숨쉬고 살만하다 싶으니 저는 제법 나이를 먹었더라고요. 그리고 저 못지않게 제 식당은 낡고 허름해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제가 해주는 밥이 좋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죠. 참 고마웠어요. 어쩌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는 전부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었죠. 그렇게 동네는 재개발로 화려하게 변했는데도 제 식당만 어울리지도 않으면서 그곳에 여전히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을 내려놓기도 무섭게 식당이 있는 건물 주인인 사장님은 끝내 그 건물을 내놓기로 했다시며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는데요. 사장님이 뭐가 미안해요. 제가 그동안 사장님 덕을 많이 봤죠. 보증금 올려달라는 말도 안 하시고 여기 다 올랐다고 하던데 제가 더 죄송하죠. 에이, 다 사정 아는 사람들이 그러면 쓰나. 나는 그때 우리 사장님이 올해는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봐. 혼자 이렇게까지 잘하고 정말 대단해. 그나저나 내가 이 건물 다른 사람한테 팔면 우리 안 사장도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해야겠어. 마음 같아서는 우리 한 사장 계속 여기서 장사하게 해주고 싶은데 나도 나이가 있고 우리 애들이 하도 성화를 부려서. 네, 제가 고민해 볼게요. 저는 말은 그렇게 웃으면서 했지만 마음은 좋지 않았어요. 제가 돈이 많아서 다른 곳으로 식당을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사장님께 헐값에 물건을 파시라고 할 수도 없었으니 답도 없이 고민하는 시간만 늘어갔죠. 그리고 그때 잊고 있던 돈 봉투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요. 사실 그 돈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을 끊자며 남편 몫으로 준 유산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시부모님이 어디서 어떻게 계신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조심스레 그 돈으로 이 건물을 사면 어떨까 싶었죠. 그러면서 시어머니의 바람을 깨고 저는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 그냥 그걸로 먼 발치에서 보고 말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건물 사장님께 조심스레 건물 매입 이야기를 했고 사장님은 너무 뜻밖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조금 놀라시다가 아주 흔쾌히 그러자고 하셨는데요. 솔직히 시어머니한테 받은 돈으로 그 건물 전체를 살 수는 없어서 다시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저는 식당을 지키고 싶었는데요. 저 아니면 밥 못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무모할지라도 그러고 싶었어요. 네, 오지랖이죠. 하지만 그런 오지랖덕을 제가 볼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저는 3층짜리 건물 주인이 되었죠. 여전히 식당 한켠 창고 방에서 지냈지만 1층 다른 상가는 월세를 주고 위에는 가정집으로 월세와 전세를 두니 다행히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는 그걸로 충당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렵지 않게 시부모님이 지리산 끝자락에서 지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누나이자 시부모님의 장녀인 형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옳게 잘 지내고 있었지? 이렇게라도 연락 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한테 들었어. 엄마가 이제 옳게 우리 집 사람 아니라고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 옳게는 무슨 죄야.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했었는데 아빠가 그러셨어. 옳게 살리려고 엄마가 그러는 거라고. 계속 우리랑 엮이면 옳게 괴로워서 못 산다고 하는데 나도 차마 옳게한테 연락 못 하겠더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엄마 아빠 지금은 아주 잘 지내셔. 뭐 연세가 있으시니까 팔팔하진 않더라도 지금도 여전히 밭도 가꾸고 장날이면 나가서 장사도 하시니까
올케가 걱정할 일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아주 나중에 우리 가족 전부 모여서 얼굴 보자. 이건 내 욕심일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부모님 다시 올케 보면 수찬이랑 쟤만이 보고 싶어서 또 힘들어할 것 같아. 내 말 서운하겠지만 나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없을까? 형님 별 말씀을요. 저는 당연히 언제든지 기다리죠. 저 비록 그이도 없고 애도 없지만 저 여전히 김씨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동안 저 하나 살자고 못 챙겨드렸는데 이제라도 못다한 효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알겠어. 진짜 고맙다 올케. 그럼 잘 지내? 형님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저한테 부탁 아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감정이 올라오는지 마지막에는 목소리가 떨렸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보고 싶은 그리움은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저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뒤엔 저에게 작은 욕심이 생겼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시부모님을 제가 모시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시 빚을 갚아야 하는 신세지만 힘을 내서 살았는데요. 그날도 금요일 저녁이라 저녁 장사가 한창이었어요.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테이블마다 소주병, 맥주병이 쌓여갔는데 덕분에 저도 안주를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죠. 사실 백반집으로 바꾸고 나서는 술을 잘 팔지 않았는데 건물을 매입하고 조금이라도 벌자 싶어 저녁 9시까지만 그렇게 술과 안주를 팔았네요. 아, 주말엔 팔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날은 반가운 얼굴이 많았던 날로 제가 서비스 욕심이 많았을 때였는데 여전히 혼자 장사를 하다 보니 그간 한 번도 없었던 사고가 일어났어요. 불이었죠. 주방에서 연신 땀을 흘리며 음식을 하던 저는 어디서 불이 시작된 줄도 까맣게 모른 채 반가운 손님한테 서비스 안주 하나라도 더 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 불은 주방 뒤편 창고에서 시작된 불이었어요. 제가 돈 아깝다고 계속 사용한 낡은 전기장판이 문제였죠. 불은 창고 안 제 살림을 태우고 본격적인 연기와 불길로 저와 사람들 눈에 들어왔는데요. 저는 태어나 불이 그렇게 무섭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늘 불 앞에서 음식을 하는 사람인데 큰 불 앞에서는 정신이 홀랑 나가버리더군요. 순간 사람들은 저마다 불을 끄려고 노력했고 저는 그제야 정신이 들어서 부랴부랴 119에 신고를 했어요. 건물 전체가 위험해질까 마음을 졸여야 했어요. 그런데 불은 이미 창고를 다 태운 뒤라 그런지 작은 소화기에는 끄덕도 없었고 사람들이 저마다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러다 손님들이 다치기라도 할까? 저는 됐다고 손님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냈네요. 저희 식당 안은 나무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불길이 번지는 건 순식간이었는데요. 다행히 소방차가 도착해 금방 화재는 잡을 수 있었어요. 천만 다행이었죠. 사고로 다친 사람들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혹시 몰라서 사람들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방대원들은 남은 불씨가 없는지 꼼꼼하게 제 식당 안을 체크해 주었는데 그때는 정말 제가 죄인이었어요. 그 낡은 장판만 버렸어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너무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병원으로 옮겨가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손님들도 연기를 제법 많이 마셨다고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저는 일일이 손님들을 찾아가 미안하다고 병원비는 모두 제가 낼 테니 치료 다 받고 퇴원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더군요. 사장님은 괜찮으세요? 저희보다 식당 안에 오래 계셨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그나저나 저 때문에 모두를 어떡하죠? 뭐 누군들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사장님 책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거죠. 죄송해요. 제가 다 보상하겠습니다. 저는 연신 고개를 숙이고 또 숙이며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제 책임이잖아요. 솔직히 현장 일이라는 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건데 제가 당연히 보상하는 게 맞죠. 그리고 저는 큰 마음의 빚을 떠안은 채 병원 퇴원과 함께 가게를 찾았어요.
그야말로 건질 게 하나도 없더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 식당 외에 다른 건물엔 피해가 없다는 거였는데요. 망가진 식당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랑 아들 생각도 나고 다 포기했을 때 저를 붙잡아준 손님들 얼굴도 생각나고 자기 불쌍하지 않으니까 동정하지 말라며 틱틱거렸던 남매도 생각나는데 제안 깊은 속에서 이런 말도 들리는 것 같았죠. 이만하면 오래 했다. 이제 그만하자. 어차피 다 망가졌고 다시 고친다고 해도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 하늘에 있는 수찬이 아빠도 그러길 바랄 거야. 이미 충분히 고마웠다고 이제 좀 편하게 쉬라고. 착한 수찬이도 엄마 그만 고생하기 바랄걸. 저는 어느새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하려는 하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그날 이후 식당은 잠시 남겨둔 채 저 때문에 피해를 본 손님들의 병원비와 위로금을 전달하고 친정에 가있기로 했는데요. 제가 지내던 곳이 불에 타서 없어졌으니 갈 곳이 없잖아요. 그렇게 겸사겸사 내려간 친정에는 그새 몰라보게 늙어있는 친정 부모님이 저를 반기고 계셨는데요. 내 부모 나이 먹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남 챙긴다고 살았구나 하는 죄송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덜컥 나더군요. 부모님 마음 안 아프게 한다고 버티며 살았는데 정작 부모님을 돌보지 못한 불효녀가 바로 저였어요. 저는 그렇게 2달 넘게 친정에 머물면서 친정 부모님도 돌보고 제 몸과 마음도 돌보며 그간 누리지 못한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도 토요일이면 1,000원짜리 밥을 먹기 위해 사람들이 왔을 텐데 하는 죄송한 마음이 저를 죄스럽게 했는데 제가 언제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점점 포기하게 됐어요. 포기가 어려워 힘들게 유지하던 일들이었는데 한번 포기하게 되니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아이러니하게도 포기였어요. 그리고 제 식당이 있는 곳도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기로 마음먹었는데요. 막상 망가진 식당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날도 똑같이 친정 부모님 아침 식사 챙겨드리고 친정집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내내 조용하던 제 휴대폰이 그날따라 시끄럽게 울었어요. 핸드폰을 보니 저의 식당 단골이자 남편의 오랜 지인분이더군요. 저는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분도 식당 불 때문에 병원에 계셨던 분이셨거든요. 사장님, 퇴원은 잘 하셨죠? 그럼요. 사실 저는 입원할 것도 아니었는데 그나저나 사장님도 괜찮으시죠? 식당이 다 망가져서 어쩌나 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식당도 그렇게 돼서 이번엔 정말로 그만하려고요. 그 정도면 오래 했죠. 정말 그러시게요? 아니 그래도 저도 늙잖아요. 그 식당 덕에 여태 살았는데 그냥 지금은 제 한 몸 돌보고 제 가족들 돌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에이 사장님 그러지 마시고 한번 올라오시죠. 여기 식당 밥 먹던 사람들이 식당 망가졌다고 한참 치우고 고생하고 했는데. 네? 아니 왜? 왜긴요. 다들 사모님 밥 먹고 싶어서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둘 때 그만두시더라도 올라오셔서 사람들이랑 인사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어떠세요? 토요일이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미안해서 어째요. 저는 맨날 이렇게 신세만 지내요. 저는 기술이 없어서 한 것도 없어요. 다 사장님 인덕이죠. 그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토요일인지 그것도 여간 마음이 무거운 게 아니더군요. 그래도 저를 위해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데 제가 안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약속한 토요일에 오랜만에 식당을 찾았는데요. 언제 불이 났냐는 듯 식당은 깔끔함 그 자체였어요. 간판이 불에 타서 많이 그을려 있었는데 간판 있던 자리도 아주 말끔하더라고요. 간판은 없었지만요. 그런데 제 식당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주 문전성시가 따로 없었는데 저는 그 앞에서 그만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제가 병원비며 위로금을 주며 보상했던 손님들이 가게 안을 채워 1,000원 식당을 오픈하고 있더라고요. 제 식당 앞에 진을 치던 사람들은
모두 1,000원짜리 밥을 사 먹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식당 안 주방에는 아주 반가운 얼굴이 진두지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얼굴은 이젠 어엿한 아가씨가 된 남매 중 누나였어요. 처음엔 웬 곱게 생긴 아가씨가 저기 있나 했는데 그 목소리와 말투에 저는 단번에 누군지 알았네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너무 고마웠죠. 저는 그렇게 그곳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이내 저한테 어서 오라며 내내 기다렸다고 달려와 큰 반가움으로 안아주는데 그때 시어머니의 아주 오래된 말이 떠오르더군요. 살아서 다행이라는 순간이 온다는 그 말이요. 저는 다 포기하고 싶어서 살아서 버텨서 이런 감사한 순간을 맞이하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저는 그래서 다시금 식당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제가 한 밥이 너무 맛있다며 어떤 손님은 제 밥이 이젠 자기네들 집밥이라고까지 하는데 이걸 어떻게 놓아버리나요? 대신 이제 혼자 힘들어 그 아이한테 부탁했는데요. 아이는 아빠를 따라서 이곳저곳 돌다가 성인이 돼서 다시 이곳으로 왔다고 했어요. 제 밥이 먹고 싶어서요. 이젠 제 값 다 주고 밥을 사 먹으러 왔는데 식당이 그렇게 돼서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남동생도 자기랑 같이 있다며 자기는 돈을 벌어 대학에 갈 거라고 했는데 아빠가 일하다 사고로 힘든 일은 못하게 되어 시골 할머니 댁에 있다고 하는데 이젠 자기가 진짜 가장이라고 하는 이 아이한테 저는 고민하지 말고 제 가게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라고 했죠. 나 동정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네 도움이 필요해서 그래. 나 딱 네가 일한 만큼만 줄 거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알아서 잘해. 알지? 주인 마음. 아이는 네 하며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릴 때도 영특하더니 그 아이, 아니 지은이는 이미 제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알고 보니 식당이 불이 타서 망가진 걸 보고 지은이는 토요일마다 나와서 사람들에게 믹스커피를 타서 드리며 제 사정을 이야기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 모습에 저희 식당 단골 손님들이 식당을 고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제보고 느낀 게 많아요. 우리가 사장님 밥을 먹어도 더 많이 먹었을 텐데 우리도 뭔가를 해야죠. 이렇게 보상받을 거 다 받고 모른 척하면 그게 사람 새끼입니까? 우리가 또 노가다꾼인데 이 정도 평수는 껌이죠. 그래서 뚝딱뚝딱 아주 신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 방도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아직 못 보셨죠? 네, 방까지요. 저는 그때까지 정신이 없어서 제 창고 방까지는 보지 못했거든요. 솔직히 식당 공사해 준 것도 감사한데 창고방은 기대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곳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너무 행복했답니다. 언제나 작은 창문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그런 창고방이었는데 제 허리만큼이나 오는 커다란 창문이 있는 아기자기한 방이 있었어요. 이런 기적 같은 선물을 제가 감히 받아도 되는 건지 저는 너무 놀라고 고마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그때였죠. 식당 밖이 소란스러웠어요. 사장님, 간판이요. 간판이 그을려서 바꿔야 하는데 간판은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나저나 우리 사장님이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자, 간판 오픈식 합시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지은이 손을 잡고 식당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새로 만든 간판을 보는데 저는 또다시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네요. 간판 이름이 엄마 식당이었거든요. 아들을 그렇게 보내고 이젠 영영 듣지 못할 엄마 소린데 저는 간판을 보고 밀려오는 감정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정말 저희는 간판 이름 생각하는데 이거 말고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아서요. 사실 젊은 친구들은 사장님을 엄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저도 사장님 밥 먹을 때면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냥 우리 모두의 엄마가 되어달라는 뜻에서 간판 이름을 바꿨는데 괜찮으시죠? 그럼요. 근데 제가 이런 큰 선물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밥만 해서 팔았을 뿐인데.
그 밥 먹고 저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젠 두 번 다시 사장님, 아니 엄마 밥을 못 먹는다고 생각하면 아우 진짜 생각도 하기 싫어요. 토요일은 또 어쩌고요. 그 많은 사람들 굶기실 생각은 아니시죠? 굶기다뇨. 무슨 엄마가 그래요? 절대 그렇게 못하죠.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게요. 저는 그렇게 성하지도 않은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었죠. 저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지은이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은이는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도 다니는데 지금까지도 제 식당에 와서 일손을 거들고 있죠. 이제 그만해. 이제 너 이런 일 안 해도 되잖아. 피곤할 텐데 뭐하러 자꾸 와? 사장님도 참, 저 알바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보다 돈을 너무 많이 받아서 몸으로 때우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야말로 이제 그만 퇴근하고 3층으로 가세요. 어르신들 목 빠지게 기다리겠네. 제가 뒷정리하고 가게 문도 닫을 테니까 얼른 가세요. 이젠 내 손이 사장님 손보다 빠른데. 저는 이젠 제법 능청을 떨 줄 아는 지은이를 새삼 다시금 엄마가 된 기분으로 삽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 옆을 이렇게 따뜻하게 채워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 건물 3층에 각각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요. 제 목표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3층이 전세가 끝나고 그날 바로 시부모님을 찾아갔는데 이제는 백발이 송송한 시부모님은 저를 보시고 당신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듯 아주 서럽게 우셨어요. 그동안 보고 싶었는데 차마 자기 손으로 내쳐놓고 볼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세월은 저와 함께 하자고 제가 기꺼이 모시기로 했는데요. 그러면서 아주 오랜 그날들처럼 두 집 서로 이웃하며 지내시라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모셔왔어요. 이젠 그 시골이 아닌 301호, 302호로 마주보는 이웃이 되었는데 3층만 올라가면 늘 마시는 냄새가 침이 고이게 하죠. 하루 종일 음식 냄새를 맡는 저인데 진짜 엄마 밥은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이 나이 먹어서 과체중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이젠 이 모든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여전히 사람들이 만들어준 창이 예쁜 창고방에서 지내요. 지은이가 자기 남매랑 함께 사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마음만 받겠다고 했죠. 행여 지은이가 힘들어할까 그게 마음에 쓰였거든요. 솔직히 이젠 지은이 없으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아서 저는 최대한 지은이가 힘들지 않게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혼자 지내고 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죠. 이젠 많은 사람의 엄마가 되어 밥을 짓는 사람이 되었으니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제 인생은 그저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는 인생이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저에게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주시지만 사실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들의 따뜻한 정이 없었다면 어쩌면 저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지 가늠도 되지 않아요. 여전히 한날 한시에 떠난 남편과 아이를 그리워하며 제 몸 하나 챙기지 못하고 있을 게 뻔하죠. 저는 결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으로 다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식당을 하자고 권했던 남편 덕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어쩌면 저는 여전히 이 식당 덕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 힘이 닿는 그날까지 이 식당을 지키는 엄마이고 싶은데요. 언제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엄마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지금의 제 목표이자 꿈입니다. 이제 매일 볼 수 없는 단골들도 제법 있고 새로 보는 낯선 이도 있지만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이런 거죠. 오는 이도 있고 가는 이도 있고 하지만 저는 가능한 계속 여기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요. 앞으로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혼자지만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생각입니다. 제가 받은 감사한 마음을 저는 또 누군가 나눠야죠. 마음이라는 건 참 신기하게도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니까요. 그럼 오늘 하루도 배고픈 이가 없길 소원하며 길었던 제 사연 이야기를
여기서 줄이도록 할게요. 쓰다 보니 글이 길어지는 줄도 모르고 주저리 제 이야기를 늘어놓았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오늘도 쌀을 씻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을 짓고 있어요. 누군가가 힘낼 수 있는 밥을 짓고 있노라면 제 마음도 더불어 불러오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따뜻한 마음을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